오윤경은 서점 뒷문을 잠그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6시 10분. 야간 근무가 끝나는 시각이었다. 그녀는 61세였고 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다. 서점은 낡았지만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윤경에게는 위안이었다. 오윤경 씨,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문 실장이었다. 그는 서점 주인 한도겸을 대신해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윤경은 몸을 돌렸다. 2층 고서 보관함에서 원고가 사라졌습니다. 윤경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젯밤 당직자는 당신뿐이었어요. 주인께서 알게 되면 가만히 안 계실 겁니다. 윤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어젯밤 2층에 올라간 적이 없었다. 고서 보관함은 열쇠 없이 열 수 없는 곳이었고 그 열쇠는 문 실장과 한도겸만이 가지고 있었다. 저는 2층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열쇠도 없고요. 문 실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귀신이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주인께 보고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출근하지 마세요. 윤경은 항변하려 했지만 문 실장은 이미 등을 돌렸다. 서점 안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윤경은 멍하니 서 있었다. 갑작스러운 해고였다. 이유도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서점 앞을 벗어났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윤경은 가방 속 통장을 떠올렸다. 석 달치 월급이 전부였다. 언니의 간병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언니는 요양원에 있었다. 윤경은 언니를 위해 이 일을 선택했다. 월급은 높았고 조건은 단 하나였다. 침묵. 서점에서 본 것, 들은 것을 밖에 말하지 않는 것. 윤경은 그 조건을 지켰다. 그런데도 그녀는 쫓겨났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윤경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은 회색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윤경은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복도 끝 203호실 문패에는 오윤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언니 나야. 방 안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다. 윤경은 문을 열었다. 언니 윤선은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66세, 5살 터울의 언니는 작년 가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윤선이 물었다. 윤경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냥 언니 얼굴 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다. 윤경은 언니에게 해고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윤선은 이미 충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언니는 누구보다 두려워했다. 윤경은 언니 옆에 앉았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요양원은 깨끗했고 간병인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한 달에 230만 원. 윤경의 퇴직금은 벌써 바닥을 드러냈고 서점 월급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윤경아. 언니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요즘 힘들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윤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윤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언니. 윤경은 언니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둘밖에 없잖아. 둘밖에 없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남동생 윤호는 40년 전 폐공장 사고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가족이라고는 이 언니뿐이었다. 윤경은 요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석 달치 월급을 모두 합쳐도 석 달치 요양원 비용밖에 안 됐다. 그 이후는 윤경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다시 서점으로 향했다. 억울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최소한 한도겸 본인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는 필요했다. 서점 주인은 석 달 동안 그녀와 단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만나야 했다. 윤경은 서점 앞에 섰다. 간판에 불은 꺼져 있었다. 영업시간 전이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침묵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도겸이었다. 한도겸은 문틈 사이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46세,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윤경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인님, 윤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고서 보관함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열쇠도 없었고 2층에 올라간 적도 없어요. 한도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윤경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최소한 제 말을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한도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문 실장이 보고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세요.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윤경은 재빨리 문틈에 손을 넣었다. 제게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한도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윤경의 손목을 잡아 문틈에서 빼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문이 닫혔다. 윤경은 멍하니 굳게 닫힌 문을 바라봤다. 그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잡았을 때 뭔가 스쳤다. 차갑고 거친 감촉. 흉터였다. 윤경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한도겸이라는 인물에 대해 그녀가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석 달 동안 그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지시는 모두 문 실장을 통해 전달되었고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그는 2층 서재에 머물렀다. 서점 간판에는 겸재서옥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서점은 일반 서점이 아니었다. 고서와 희귀본만을 취급했고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다. 한도겸은 문화재 수집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조선시대의 필사본과 근대 문인들의 친필 원고를 수집했다. 윤경이 들은 바로는 그는 10년 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서점을 열었다고 했다. 가족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철저히 배제했다. 그런 그가 손목에 흉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윤경은 오늘 처음 알았다. 왼손 손목, 깊고 오래된 상처. 그 흉터는 윤경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윤경은 버스를 기다리며 자신의 손목을 만졌다. 40년 전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폐공장, 녹슨 철골,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15살 동생의 모습. 그날 이후 동생은 사라졌다. 병원에서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윤호는 그렇게 증발했다. 버스가 왔다. 윤경은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다. 한도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의 왼손 손목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윤경은 집에 돌아와 낡은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85년 여름, 폐공장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21살의 윤경, 26살의 윤선,
그리고 15살의 윤호. 막내 윤호는 카메라를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 윤경은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40년이 지났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55이다. 한도겸과 비슷한 나이였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여름방학이었다. 윤호는 용돈을 벌기 위해 폐공장에서 고철을 주우러 갔다. 윤경은 늦게 그 사실을 알고 공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진 동생을 발견했다. 녹슨 철골 더미가 무너지면서 윤호의 왼손 손목을 짓눌렀다. 피가 흘렀고 뼈가 드러나 있었다. 윤경은 비명을 지르며 철골을 들어 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줬고 동생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다행히 손을 쓸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윤호는 병실에서 말이 없었다. 며칠 동안 천장만 바라봤다. 괜찮아, 윤호야. 곧 나을 거야. 윤경이 위로했지만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다. 15살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사흘째 되던 밤 윤호는 병원을 떠났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윤경과 윤서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다. 경찰에 신고했고 친척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윤호는 사라졌다. 한 달, 2달, 1년이 지났다. 소식은 없었다. 부모님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윤경과 윤서는 동생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희미해졌다. 윤경은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한도겸의 손목에 있던 그 흉터, 위치가 같았다. 왼손 손목, 깊고 오래된 상처, 우연일까? 윤경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흉터를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나이도 맞지 않는다. 한도겸은 46세라고 들었다. 윤호라면 지금 55세여야 한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윤경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한도겸 문화재 수집가.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10년 전 서울에서 열린 고서, 경매에서 조선시대 필사본을 낙찰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은 없었다.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출생 연도나 고향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도겸이라는 이름조차 본명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윤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싶었다. 그 흉터의 정체를, 한도겸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그리고 혹시, 정말 혹시 그가 40년 전 사라진 동생이 아닐까 하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윤경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내일 다시 서점으로 가야 했다. 이번에는 해고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확인해야 했다. 진실을. 해시태그 오막. 윤경은 사흘 동안 서점 앞을 서성였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도겸은 자신을 쫓아낸 사람이었고 다시 나타난다면 냉담하게 거절할 게 분명했다. 하지만 윤경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윤경은 새벽 5시에 서점 앞에 도착했다. 야간 근무를 할 때 그녀가 출근하던 시각이었다. 서점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한도겸은 여전히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윤경은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뒤 문이 열렸다. 한도겸이 나타났다. 그는 윤경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왜 왔습니까? 드릴 게 있어서요. 윤경은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내밀었다. 약초차입니다. 밤을 자주 새우시는 것 같아서요. 한도겸은 보온병을 보며 말이 없었다. 윤경은 덧붙였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3달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녀는 보온병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한도겸이 말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윤경은 멈춰섰다. 당귀, 청궁, 백작약입니다. 불면에 좋아요. 예전에 누군가에게 자주 끓여주던 차예요. 한도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보온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약초향이 퍼졌다. 그는 오랫동안 그 향을 맡았다. 들어오세요. 윤경은 놀라 그를 쳐다봤다. 한도겸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윤경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뒤를 따랐다. 서점 안은 고요했다. 책장마다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한도겸은 1층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그는 보온병 뚜껑에 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다. 윤경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도겸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왜 이 차를 끓였습니까? 한도겸이 물었다. 윤경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밤마다 서재에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더군요.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윤경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돌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잠을 못 잤습니다. 악몽 때문에. 그래서 이 차를 끓여줬어요. 한도겸은 윤경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감정이 스쳤다. 그것은 경계였고 동시에 궁금증이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제 동생이었습니다. 윤경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40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왼손 손목을 다쳤습니다. 한도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윤경은 그의 왼손을 바라봤다. 소매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 그 뒤로 동생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한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세요. 목소리는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윤경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다. 혹시 주인님 손목의 흉터는? 나가세요. 한도겸이 말을 끊었다. 윤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서점을 나섰다. 문이 닫힌 뒤 한도겸은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차 향기가 40년 전의 기억을 깨웠다. 누나가 끓여주던 그 차, 따뜻했던 그 손길. 한도겸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왼손 소매를 걷어 올렸다. 흉터가 드러났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 그는 눈을 감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경은 더 이상 서점에 가지 않았다. 한도겸의 거부는 분명했다.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요양원 비용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윤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오윤경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겸재서욱 한도겸입니다. 지금 서점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윤경은 숨이 멎을 뻔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윤경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무엇 때문일까? 윤경은 서둘러 서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서점 문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님? 대답이 없었다. 윤경은 안쪽으로 걸어갔다. 1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2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한도겸의 목소리였다. 윤경은 처음 들어보는 그의 격한 어조에 놀랐다. 주인님, 진정하십시오. 이미 처리된 일입니다. 문 실장의 목소리였다. 처리?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 허락 없이 원고를 팔았습니까? 윤경은 계단 아래에서 숨을 죽였다. 팔지 않으면 압류당할 뻔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세금을 밀리신 걸 아십니까?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해결 못하셨잖습니까? 문 실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서점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현실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아닌 이 서점을 지키려 한 겁니다. 지키려고? 문화재를 불법으로 매각하는 게 지키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다. 문 실장이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어쩌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그럼 주인님도 같이 조사받을 겁니다. 관리 책임은 주인에게 있으니까요. 나가세요. 한도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장 나가세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좋습니다. 문 실장이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윤경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문 실장은 그녀를 알아채지 못하고 서점을 나갔다. 윤경은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한도겸은 서재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인님. 한도겸이 돌아섰다. 그는 윤경을 보자 표정을 굳혔다. 들었습니까? 네. 윤경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누명을 쓴 이유를.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 실장은 원고 매각을 숨기기 위해 그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야간 근무자였던 윤경은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죄송합니다. 한도겸이 말했다. 윤경은 놀라 그를 쳐다봤다. 사과라니. 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당신을 내쫓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도겸은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석 달치 월급에 위로금을 더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는 봉투를 윤경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윤경은 받지 않았다. 주인님, 네. 제가 궁금한 건 돈이 아닙니다. 한도겸이 윤경을 바라봤다. 윤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주인님은 누구십니까? 한도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당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관계없지 않습니다. 만약 주인님이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한도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러지 마십시오. 윤경은 그를 오래 바라봤다. 한도겸은 시선을 피했다. 그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손목을 감쌌다. 알겠습니다. 윤경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인님 손목의 흉터는 언제 생긴 겁니까? 한도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윤경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한도겸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서점 문이 닫혔다. 한도겸은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40년 동안 지켜온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윤경은 서점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봉투는 무거웠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한도겸의 거부, 그 완강한 침묵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부인했다. 자신이 윤호가 아니라고. 하지만 윤경은 알고 있었다. 그의 떨리는 손, 피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약초차를 마실 때의 표정. 그것은 낯선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윤경은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4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기다 1985년 여름 부분에서 멈췄다. 8월 17일, 윤호가 병원을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로 간 걸까? 윤호야, 제발 돌아와. 윤경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썼다. 2025년 12월 30일. 나는 내를 찾았다고 믿는다. 한도겸. 그 이름 뒤에 내가 숨어 있다는 걸 안다. 내가 부인해도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언니와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있기를,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기를 바랐을 뿐이야. 윤경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냈다. 그리고 봉투에 넣었다. 주소는 쓰지 않았다. 직접 전하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윤경은 다시 서점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수첩 페이지가 든 봉투를 문틈에 끼웠다. 그리고 돌아섰다.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윤호야. 윤경은 중얼거렸다. 한도겸은 오전에 서점 문을 열다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안을 확인했다. 수첩 페이지 한 장, 낡고 누런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 그는 첫 줄을 읽었다. 8월 17일. 윤호가 병원을 떠났다. 손이 떨렸다. 그는 계속 읽었다. 누나의 글씨였다. 40년 전 그날의 기록. 그리고 어제 쓰인 새로운 문장들. 한도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수첩 페이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40년 동안 잊으려 했던 이름. 오윤호. 그것이 그의 진짜 이름이었다. 폐공장 사고 이후 그는 도망쳤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 다친 손목, 가난한 집안, 미래 없는 소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서울로 올라가 이름을 바꿨다. 한도겸. 낯선 이름으로 낯선 삶을 살았다. 고물상에서 시작해 고서를 배웠고 문화재에 미쳐 살았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 책 속에 자신을 묻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다. 누나들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따뜻했던 그 집. 매일 밤 악몽을 꿨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너무 오래 떠나 있었고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한도겸은 수첩 페이지를 펼쳤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있기를,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55년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았다. 오후가 되어 한도겸은 결심했다. 그는 서점 문을 닫았다. 그리고 오윤경의 집 주소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경은 집에 없었다. 그녀는 요양원에 있었다. 언니 윤선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 언니. 윤경이 윤선의 손을 잡았다. 윤호를 찾았어. 살아있어. 윤선의 눈이 커졌다. 치매로 흐릿해진 눈에 순간 빛이 돌았다. 윤호가? 응.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었어. 한도겸이라고. 윤선은 떨리는 손으로 윤경의 뺨을 어루만졌다.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아니야. 정말이야. 두 자매는 울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 너무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 윤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윤경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윤경 씨. 한도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다른 느낌이었다. 떨리고 불안하고 간절했다. 저는 오윤호입니다. 윤경은 숨을 멈췄다.
어디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누나. 전화기 너머로 그의 흐느낌이 들렸다. 윤경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기차역으로 와. 언니도 데리고 갈게. 윤호야.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기차역 광장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윤경은 휠체어를 민 채 광장 중앙 벤치 앞에 섰다. 윤서는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윤호가 정말 올까? 윤선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윤경은 언니의 어깨를 다독였다. 올 거야. 약속했어. 오후 4시. 약속 시간이었다. 윤경은 광장 입구를 바라봤다.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한도겸이었다. 아니, 오윤호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윤경과 윤선을 발견하고 멈춰섰다. 10m 거리. 40년의 거리였다. 윤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호야? 목소리는 떨렸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누나. 그는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 또 한 발짝. 윤경도 앞으로 걸어갔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마침내 그들은 마주섰다. 윤호는 윤경을 바라봤다. 61세가 된 누나.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40년 전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그 눈빛. 미안해. 윤호가 말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윤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돌아왔잖아. 윤경이 손을 내밀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누나의 손을 잡았다. 왼손이었다. 흉터가 있는 그 손. 윤경은 동생의 손목을 쓰다듬었다. 40년 된 상처, 지워지지 않는 과거.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윤호야, 이리 와봐. 윤선이 손을 뻗었다. 윤호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윤선은 동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많이 컸구나. 우리 막내가. 누나 기억하세요? 윤선이 희미하게 웃었다. 오늘은 기억해. 내일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다 기억해. 윤호는 윤선의 손등에 이마를 댔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55년을 살면서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다. 윤경도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을 껴안았다. 세 남매는 기차역 광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뒤 윤호가 얼굴을 들었다. 누나들, 나랑 같이 살아요. 서점 2층에 방이 있어요. 넓어요. 윤경이 웃었다. 우린 짐이 될 텐데? 아니에요.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제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윤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 집. 그 말이 윤호의 가슴을 적셨다. 40년 만에 듣는 말이었다. 그는 일어나 휠체어를 밀었다. 윤경이 옆에서 함께 걸었다. 기차역을 나서며 윤호가 물었다. 누나, 그 약초차 레시피 아직 기억해요? 윤경이 웃었다. 당연하지. 매일 끓여줄게. 고마워요. 뭐가? 돌아오게 해줘서. 윤경은 동생의 팔을 잡았다. 우린 한 번도 너를 보낸 적 없어. 넌 항상 우리 가족이었어. 세 남매는 겨울 햇살 아래를 걸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세 개의 그림자는 하나처럼 붙어 있었다. 서점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함께할 시간이. 겸재서옥의 간판이 보였다. 윤호는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우리 집입니다. 윤경과 윤선이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책 냄새가 가득했다. 윤호는 문을 닫고 간판에 휴업 팻말을 떼어냈다. 그리고 새로운 팻말을 걸었다. 영업 중. 과거는 늦게 돌아왔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가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저녁 무렵 서점 2층에서 불이 켜졌다.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약초향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윤호는 찻잔을 들며 누나들을 바라봤다. 윤서는 천천히 차를 홀짝이고 있었고 윤경은 미소 짓고 있었다. 잘 왔어, 윤호야. 윤경이 말했다. 응, 나 이제 집에 왔어.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었다. 겨울은 차갑지만 서점 안은 따뜻했다. 세 남매는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40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한밤으로 부족했지만 괜찮았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있었고 모레가 있었고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있었다. 가족은 다시 만났다. 늦었지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